안녕하십니까. 행정법 총론 강의를 맡은 정태화입니다. 자, 행정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일반 다른 법 체계와 다르게 헌법은 헌법이라는 어떤 그 법 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다 체계 하나의 법전이 다 있죠. 그런데 행정법이라는 것은 단일한 하나의 법전은 없습니다. 여러 개의 공법 작용들이 다 모인 것들을 통칭해서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그나마 행정이라는 말이 들어간 법은 행정절차법 정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법은 보통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행정법 서론이라고 해서 서론, 통론 뭐 이렇게 규정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작용법입니다. 그 다음이 실용성 확보 수단. 자, 행정청이 어떤 처분을 내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실용성을 확보해야 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행정구제법이라고 해서 어떤 처분에 의해서 혹은 국가에서 나한테 어떤 그 행정행위, 제재 혹은 이런 것들을 바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 것에 대해서 구제받는 방법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누는데 그 다음에 최근 들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한 게 개별행정법이라 해서 경찰행정법, 행정조직법, 뭐 특별행정작용법, 공무법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눠지는데 보통은 사실은 이 내용도 여기 개별행정법에 안에 있는 내용도 이 안에 개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걸 좀 띄어내서 따로 하는 이유가 자 앞에 보통 이 네 가지 부류는 크게 네 가지 부류로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시험 볼 때 9급 시험에 나오는 범위까지입니다. 이 뒤에 범위는 사실 9급 준비하시는 분들은 보실 필요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 뒤에는 7급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그 책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요 안에 있는 내용들이 안으로 이렇게 하나씩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거 하나씩 들어가 있으면 공부해 두시면 문제 푸실 때 확실히 유리하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행정법을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알아야겠죠. 자, 행정법상에는 행정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렇게 나눕니다. 행정이란 공익을 증진시키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정책을 형성하고 집행하는 공공 부분의 활동으로 정의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그 행정법상에서 나오는 내용인 거고 기본적으로 행정학 개론을 여러분들이 하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행정학이라는 것 자체는 어떤 실질적인 학문이 아니라 강학상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이 행정학 안에서는 행정이 뭐냐? 최광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최광의. 두 번째, 광의. 그리고 세 번째가 협의. 그리고 최협의. 자, 이거 설명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쨌건 간에 행정법을 하시기 전에 행정이란 무엇이다 라는 것에 대한 기본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자, 최광의는 행정청이 하는 모든 행위를 얘기합니다. 행정청에서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모든 작용들을 전부 다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다. 자, 광의는 뭐냐? 행정청이 하는 행정작용 중 공법행위, 어떤 법률적 행위만을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협의는 뭐냐? 협의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의해서 그 법 집행을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협의, 가장 작은 최협의는 행정청이 구체적 사실에 대해서 법 집행으로서 공법상 단독행위를 얘기합니다. 이 공법상 단독행위는 나중에 그 공법행위 할 때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이 공법상 계약 그리고 합동행위 이런 것들과 구분을 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제일 작은 겁니다. 어떤 법적인 집행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다음으로 보시면은 그래서 아까도 한번 읽어드렸지만 행정법을 공부하시는 분은 요 정도 개념, 어떤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고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요거까지만 행정이다. 사실은 이렇게 따지면 아까 협의 정도가 되겠죠. 최협의까지는 아니고 협의 정도의 내용입니다. 근데 행정법은 이 이상은 다루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 하는 모든 작용이 다 행정이다 라고 그러면은 입법과 사법도 행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국가의 모든 작용이면. 근데 권력 분립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권력 분립의 이론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학에서 다루는 행정은
요 정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좀 전까지 얘기했듯이 이 권력 분립 이론이 좀 전에 나왔습니다. 이 권력 분립 이론은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고등학교나 중학교 사회 시간 때 보통은 배웁니다. 뭐 존 로크의 그 이권 분립론, 그리고 몽테스키웨이의 상권 분립론으로 나누죠. 자, 존 로크는 어떻게 나눴냐? 시민 정부 이원론이라고 해서 입법권하고 집행권입니다. 법을 만드는 거, 집행하는 거.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사법권이 집행권 안에 들어가 있다고 보셔야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부터 이 행정법의 그 기본의 근간이 되는 이론은 삼권 분립 이론입니다. 자, 이것은 입법, 집행, 사법. 이 집행이 행정이죠. 이렇게 나눕니다. 자, 양 이론과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몽테스키웨이의 이론이 그 상권 간의 견제와 균형입니다. 사실 이거는 뭐 맨 처음에 주창될 때는 이렇게까지는 안 됐지만 지금은 이론이 발전해서 이 상권을 나눈 이유는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권력의 어떤 자의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그 어떤 시민의 자유권, 기본권, 생명권,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권 분립론은 이 집행권에 여기에 사법권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너무 많이 힘이 실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는 기본적으로 3개 정도는 분리해야 된다. 근데 뭐 뒤에 통치행위 이론할 때 또 나오겠지만 사권 분립론 해갖고 통치행위도 또 새로운 하나의 국가 권력이다.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프랑스나 독일 그쪽의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이론도 있을 수 있다는 거는 염두에 두시고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이 삼권 분립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행정에 대해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본적인 행정의 의의는 뭐냐? 이 행정은 형식적 의미와 실질적 의미를 나눌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 형식적으로 밖에서 봤을 때 이건 누가 봐도 행정이다. 얘기는 행정부에서 하는 행정을 얘기하겠죠. 그리고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형식은 입법인데 혹은 형식은 사법인데 실질은 행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국회 직원에 대해서 파면 조치를 내렸다. 그럼 국회에서 합니다. 이건 입법에 관한 그 입법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입법입니다. 형식은. 그런데 실질은 행정이죠.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처분을 내리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그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근데 대법원 예산을 편성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사법권입니다. 대법원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 사법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뭐 직원을 징계한다든가 예산을 편성한다든가 하는 거는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행정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자, 일단 한번 이거 그 앞에 보시면은 실정법에 의해 행정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작용, 이게 형식적 행정의 의미입니다. 자, 두 번째, 실질적 의미의 행정은 국가 작용에 성질상 차이가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성질에 따라 입법, 사법과 구별되는 의미에서의 행정 개념을 정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그 아까 맨 처음에 구분할 때 행정법 서론이라는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거기서는 대략 문제가 한 1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두세 문제 나오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중에서 가장 큰 파트를 차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는. 왜? 자, 다음 그 보시면은 자, 형식과 실질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겉은 형식입니다. 외형상은 형식인데 실질은 사법이 아닌 이렇게 반대 방향이 되는 어떤 행위들이 있겠죠. 역으로 마찬가지로 실질은 행정인데 형식이 사법이 아닌 경우, 형식이 행정이 아닌 경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거를 뽑아내서 그걸 찾아내는 트레이닝을 하셔야지 문제를 푸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거에 관한 문제가 거의 대다수죠. 이 앞에 서론 부분에서는 그 부분과 통치행위 그리고 행정의 분류 요 세 가지 파트에서만 거의 문제가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의 학설로 넘어가 보시면 기본적으로 행정의 학설은 국가 작용 그 소국설이라고 그래서 예알 레크에 의해서 주장됩니다. 국가 작용 중에서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 작용. 그러니까 국가 작용은 입법 플러스 행정은 입법 플러스 사법은 행정이다. 이 얘기 자체는 그 행정으로 나누면은 최광의설에 해당되겠죠. 광의설에 해당되겠죠. 광의설에 입법과 사법을 제외한.
그리고 최강기설은 다 포함된다는 겁니다. 자, 다음 목적설, 오토마이어에 의해서 주장되죠. 법 아래서 국가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작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결과 실현설, 일명 양태설이라고 합니다. 이건 포르스트 호프에 의해서 주장되는데, 법 아래에서 법의 규제를 받으면서 현실적, 구체적으로 국가 목적의 적극적 실현을 향하여 행해지는 전체로서의 통일성을 가진 계속적인 형식적 국가 활동을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간 양태설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건 뭐 순수 법학자인 그 케일젠에 의해서 주장되는 설인데, 병리열적 기간 복합체에 의하여 수행되는 작용은 사법, 그리고 상하 복종 관계에 의해서 계층적으로 기간에 의해서 수행되는 작용은 행정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이 기간 양태설은 한 번쯤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병렬적, 조직이 병렬적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어떤 행정을 한다. 그런 경우는 사법입니다. 자, 사법은 기본적으로 그렇죠. 이 사람과 이 사람이 소송을 갑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기 때문에 둘이 동등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상하관계가 있죠. 위에서 명령을 내리고 또 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어떤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진행을 하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도 아까 얘기했던 것 중에서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은 아니나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인 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국회의장이 국회 직원 파면입니다. 형식은 입법입니다. 국회에서 하면 무조건 입법이에요. 그리고 사법부, 법원에서 하면 무조건 사법입니다. 형식은. 그런데 실질은 행정이죠. 국회 직원을 파면하는 것은 어떤 행정 절차죠.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국회에서 하기 때문에 외관상으로 봤을 땐 입법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나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 아닌 예입니다. 자, 대통령령의 제정입니다. 자, 대통령령은 법규명령으로서 강제력이 있죠. 불특정 다수 일반 국민에 대해서 강제력이 있습니다. 이걸 법규명령이라고 하고, 행정규칙은 공무원들, 그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한테 내부 통제를 위한 것을 행정규칙이라고 합니다. 뭐 뒤에 또 나옵니다. 법규명령 행정규칙. 그거는 뒤에 나오는 작용법에 나오는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대충 설명하고 뒤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대통령령의 제정은 기본적으로 법령을 만드는 겁니다. 대통령령에 의해서. 자, 근데 대통령이 행정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은 행정입니다. 그런데 실질적 의미에서는 입법입니다.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 권리와 침해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됩니다. 자, 두 번째, 행정심판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행정심판의 제가, 이것은 어떤 위원회에 의해서, 위원회에 의해서 사법부와 똑같은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형식은 어쨌건 간에 행정이 됩니다. 왜? 위원회, 행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데 실질은 어떤 사법입니다. 판단을 내리죠. 그리고 통고처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범칙금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뭐 기초질서 위반행위 같은 거 했을 때 범칙금이 나오죠. 아니면은 뭐 직결처분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통고처분. 형식은 행정입니다. 왜? 여기는 경찰이 합니다. 이거는 경찰서장이죠. 통고처분은 경찰서장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근데 경찰서장은 사법부가 아닙니다. 검찰도 사법부가 아닙니다. 법원만이 사법부입니다.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서장입니다. 행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형식은 행정입니다. 그런데 실직은 사법이죠. 뭐 과료 얼마, 뭐 과태료 얼마 이렇게 땅땅땅 때리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고처분 항상 자주 문구에 차용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문제로 한번 살펴볼게요. 형식적 의미의 행정에는 속하나 실질적 의미의 행정이 아닌 것은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거 바로 답 나오죠? 행정심판이 재결이죠, 일단. 자, 조세의 부과부터 볼게요. 조세의 부과는 국세청이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조세를 부과합니다. 이 부과하는 것 자체도 행정입니다. 그리고 징수도 행정이죠. 영업의 허가. 보통은 이제 작용법에서 또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허가라는 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허가라는 말은 강학상의 이론이고
이 강학상의 이론을 나누는 이유는 허가와 특허가 다르기 때문이죠. 보통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허가가 사실은 특허인 거죠. 근데 그 뒤에 더 자세하게 용어를 설명할 때, 그리고 여러분들 항상 공부하실 때 이 법학은 어떤 개념이든 법학 용어를 정확하게 개념을 알고 가시면은 대부분의 문제를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는 거죠. 영업의 허가라는 거는 기본적인 어떤 행정 처분이죠.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죠. 토지 수용의 허가, 이것도 어떤 행정 행위죠. 실질도 형식도 다 행정입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의 재결은 이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인데 실질적 의미에서는 행정이 아닌 가장 대표적인 예죠. 실질은 사법이죠. 어떤 사법부와 똑같은 판단을 내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뭐 행정심판이 억울하다, 그럼 행정소송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건 행정구제법에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 어떤 이것은 가장 대표적인 예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현대국가는 기본적으로 행정, 입법, 사법, 삼권 분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 이제 중요한 얘기 나오죠.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입법이라는 것은 법을 정립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사법이라는 것은 법을 선언하는 작용입니다. 그리고 행정은 법 집행 작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이 사법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이 사법이 법 집행 작용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헷갈리시는 분들 많은데 이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지 실질적 행정, 형식적 행정 구분해서 문제들을 풀어 나가실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왜 법 정립 작용이냐?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죠. 그리고 지금 이 순서가 좀 그 역으로 가 있어서 그렇지 행정은 법을 집행합니다. 만든 법 갖다 집행을 하겠죠. 근데 그게 옳고 그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경우 사법은 이것은 옳다 그르다라고 판단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법을 적용해라. 앞으로는 이 법을 적용해도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지금 그렇게 집행하는 것은 당신들이 틀렸으니 이 사람들 돌려줘라라든지 어떤 선언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도 또 나오죠. 형식적 의미에서는 행정이나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 아닌 예. 아까 국회의원 얘기했었죠. 국회의장의 국회의원 파면 조치. 여기에 뭐 하나 더 추가된다면 대법원장의 뭐 예산 편성 같은 걸 얘기하는 거겠죠. 대법원장 같은 경우 예산 편성은 실질은 사법인데 형식은 행정이라는 거죠. 그리고 형식적 의미에서 행정이나 실질적 의미에서 행정이 아닌 예. 좀 전에 문제에도 나왔죠. 행정심판의 재결. 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거 외에도 그 책에 보시면은 판례라든가 예라든가 이게 훨씬 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정의 표현 형태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 행정은 기본적으로 공익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형성적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행정이라는 거는 뭐 무턱대고 아무거나 행정을 하진 않죠.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는 이유는 어떤 공공의 목표를 위해서. 그럼 뭐 행정학 결혼을 공부하신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조직연족 이론으로 봤을 때 어떤 목적을 조직이라는 건 목적 실현을 위해서 외부와 경계를 두는 거죠.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되는 게 이제 행정이죠. 공익 실현을 내용으로 하는 사회 형성적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행정은 장래에 대한 능동적인 형성 작용이다. 그렇죠? 장래 효과입니다. 장래 효과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뭐 어떤 그 복지를 위해서 행정 작용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행정은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사회 형성 작용이다. 그리고 네 번째, 행정은 구체적 처분에 의하여 그 목적을 실현하는 작용입니다. 이것은 뭐 나중에 또 신뢰 보호와 또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행정과 보통은 국가의 타 작용과 구별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입법은 그 성문의 일반적 추상적 법규를 정립하는 작용이죠. 아까도 얘기했었죠. 입법은 법 정립 작용입니다. 자, 사법은 법률상의 분쟁에 관해 당사자의 그 쟁송 제기를 전제로 독립한 지위에 있는 심판기관이 법령을 적용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작용입니다. 서로 다투죠. 근데 사법은 가운데 서서 이 사람 얘기도 듣고 이 사람 얘기도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옳다 그르다 혹은 반반쯤 옳다 뭐 이렇게 해서 선언을 하는 겁니다. 법을 해석하는 거죠. 뭐 법 해석을 뭐 도그마틱이라고도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 법 해석을 통해서 만들어진 법을 해석을 통해서 그 실질적으로 선언을 해주는 작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중 실질적 의미 행정으로 묶인 것은입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실질적 의미입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자, 실질적 의미의 행정으로 묶인 것은입니다. 기억, 국회의원의 징계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예시하고 조금 다르죠. 국회의장이 국회 직원을 징계하는 거하고 국회의원을 징계하는 것은 다릅니다. 국회 직원을 징계하는 것은 실질적 의미 행정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었습니다. 형식은 입법이라. 그런데 국회의원의 징계는 국회의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국회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는 국회 윤리위원회가 열리고 거기서 징계 결의안이 확정이 되면 그 외에 그것을 다시 투표를 합니다. 이것은 그냥 입법입니다. 말 그대로 해서. 입법 과정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자, 니은 법원의 재판. 이건 대표적인 사법이죠. 사법부의 일이죠. 자, 토지의 수용. 이건 행정처분입니다. 행정이죠. 자, 그럼 일단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 예산의 편성 재정. 행정부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죠. 이것도 행정이죠. 자, 미흡. 취소, 철회, 공증.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죠. 자, 그럼 일단 디귿, 리을, 미음은 맞는 얘기죠. 자, 그럼 비읍 볼게요. 비읍. 대법원의 규칙제죠. 이것은 형식은, 자, 형식은 사법입니다. 네, 규칙을 제정했습니다. 그럼 실질은 뭐냐? 입법이죠. 자, 다음 이제 시읒 보시면 행정심판 이의신청 재결이란 말이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행정심판이라는 것은 행정부에서 하니까 형식은 행정이죠. 그런데 실질로 넘어가서 행정심판이라는 건 아까 대표적인 예라고 했었죠. 사법입니다. 그럼 비읍, 시읒은 틀린 얘기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맞는 건 디귿, 리을, 미음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자꾸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 문제가 설명 안에 중간중간 들어가는 이유는, 야, 아까 설명했던 대표적인 예, 국회의장의 직원 파면, 근데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전혀 다른 내용이죠. 이 문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 기본서를 배우고 그 문제를 그 기본서에서 나오는 내용을 얼마만큼 이해했냐, 그걸 따지는 게 시험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행정의 의의까지 뭐 입법과의 구별이라든가 다 공부를 하신 겁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공부를 하신 겁니다. 자, 그리고 특히 행정의 표현 형태라든가 이런 것들 쭉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음은 이 행정법 서론 중에서 아주 중요한 지분을 차지하고 있죠. 통치행위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통치행위란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이게 뭐 그 프랑스나 그쪽에서는 뭐 제4의 뭐 국가 작용이다. 그래서 뭐 입법, 사법, 행정 그리고 통치행위를 나눠야 된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설이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고, 자, 통치행위를 한번 살펴보면 법률적 판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적 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을 얘기합니다. 자, 종래의 긍정설은 통치행위를 넓게 보아 행정작용에는 속하나 사법부의 심사를 받는 일반의 행정작용과 구별되는 별개의 작용으로 보아 이른바 제4의 국가작용이라는 이론을 주장하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이 있다라는 것은 설명을 해드리는 것은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지, 사실 만약에 시험을 보시는 여러분이라면 요 뒤에 말은 그냥 잊어버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꼭 기억하셔야 되죠. 고도의 정치성입니다. 이 통치행위 하면은 기본적으로 고도의 정치성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나와야 돼요. 고도의 정치성. 그래서 사법 심사를 자제한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사법부 자제서, 그렇게 돼서 그 사법 자제서
여기까지가 사실은 이제 큰 핵심이 되겠죠. 자, 다음으로 보시면 이 통치행위를 알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열기주의와 개괄주의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것은 그 통치행위에 대한 근간을 이루는 그 주장이죠. 자, 열기주의란 국가에서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어떤 행정처분을 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거 두 개만은 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나머지는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법을 아예 못 박아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 옛날 나치즘에서 나왔던 어떤 이론입니다. 독일에서. 자, 이렇게 되는 경우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 법에 의해서 이 처분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이건 쟁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법률로 아예 심판 안 해줍니다. 그리고 요거 안에만 들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개괄주의는 이렇게 4개의 법이 있다. 4개의 어떤 행정 처분이 있다. 이 전부 다 그냥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어떤 처분이든 간에 소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넘어가기 전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통치행위라는 것은 그럼 통치행위라는 것은 통치행위와 이 개괄주의. 통치행위라는 것은 개괄주의가 통치행위의 전제는 됩니다. 전제 조건은 됩니다. 그런데 긍정이 아닌 부정의 전제 조건이 된다는 것이죠. 열기주의에서는 통치행위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걸로 소송이 안 된다라고 묶어버리면 그만인 겁니다. 그런데 개괄주의는 다 그냥 소송을 해라 이겁니다. 그런데 다 소송을 하면은 통치행위도 소송을 해야 되는데 통치행위는 또 인정을 안 해. 통치행위는 사법부 심사를 자제하죠. 그 얘기는 부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거 좀 이따가 계속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말이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서 답이 틀려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칠판 한번 보시면 개괄주의는 행정행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불복 신청 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널리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얘기합니다. 좀 전에도 설명했었죠? 다 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다 소송하면 됩니다. 이에 반해서 열기주의는 행정소송을 허용하는 사항을 특정하여 말 그대로 풀어놨다는 겁니다. 쭉쭉쭉쭉 요거는 되고 요건 안 된다 이렇게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 열기하고 그 사항만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는 입법주의를 얘기합니다. 그 외에는 소송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소송을 받아주지 않는 거죠. 각하시켜버리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전 세계 국가가 다 개괄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통치행위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이 되냐? 다른 나라들 한번 살펴보면 프랑스에서 거의 최초로 시도되었다, 인정되거나 어떤 학설적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랑스는 국사원이라고 해서 이게 행정재판소를 얘기합니다. 국사원의 판례를 통해서 통치행위 개념이 성립되었습니다. 이게 거의 시초죠. 그 다음 영국은 통치행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의회 특권과 국왕의 대권을 중심으로 논해져 왔습니다. 첫 번째, 국왕의 대권. 국왕의 대권은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써서 국가 승인이라든가 선전포고 강화, 사면행위들은 통치행위로 보기 때문에 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요거는 좀 빼주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회 내부행위, 그러니까 의회 주권이라고 해서 의회의 각 원은 그 특권에 관해 유일한 법관이기 때문에 요 부분들은 빼준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영국의 통치행위를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보시면 정치 문제 불개의 원칙으로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 사실 지금 가장 통치행위에서 유력한 학설이죠. 사법부 자제설의 근간이 되죠. 자, 루터본 사건에 의해서 연방대법원은 일정한 행정부의 전권에 속하는 상황인 경우 법원이 심리를 판단할 수 없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사법부 자제설의 기본 원칙의 근간입니다. 자, 독일입니다. 독일은 2차 대전 이후, 아까도 열기주의 설명할 때 얘기했죠. 열기주의를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통치행위 개념이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열기주의는 통치행위, 그걸 소송 상황에서 제외시켜버리면은
어떤 행위라도 소송이 안 되기 때문에 통치행위를 제4의 그 국가장으로 인정해야 된다든가 이런 게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개갈주의 그 채택으로 통치행위 존재 자체는 인정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일본도 사실은 일본도 그 전후,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전까지는 열기주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후에 개갈주의를 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실은 독일이나 일본이 그 2차 대전을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하죠. 근데 일본은 이 개갈주의를 채택한 이후에 대표적인 판례가 있습니다. 미일 안보 조약의 해석입니다. 그래서 중의원이 해산행위를 통치행위의 한 대표적인 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통치행위는 그냥 사법부 자제설 정도 기억하고 고도의 정치성, 심판을 할 수 있으나 하지 않는다. 뭐 이 정도. 그리고 개갈주의와 열기주의와의 연관성 이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은 통치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제가 계속 이렇게 교재 중간중간 나오는 건 다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서 항상 응용돼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문제도 보시면은 교재 설명 부분에 있는 거랑 내용은 비슷한데 답이 아닌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게 있는 이유는 말을 어떻게 바꾸냐에 따라 틀려진다는 거죠. 첫 번째, 계엄의 선포, 조약의 체결, 선전포고 및 강화 등을 통치행위의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는 얘기죠. 두 번째,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갈주의는 통치행위의 긍정설의 근거가 된다. 좀 전에 열기주의하고 개갈주의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었죠? 개갈주의는 통치행위의 부정설이죠. 자, 왜 그러냐? 개갈주의는 다 소송할 수 있답니다. 다 소송의 대상입니다. 근데 고대 정치성이 있는 통치행위는 사법부에서 자제해서 심판 안 한다고 그랬죠? 근데 그게 긍정이 되면 안 되겠죠? 분명히 얘기하면 전제는 될 수 있는 전제적인 조건인데 부정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번 볼게요. 고도의 정치성을 띤 행위를 할지라도 헌법상의 국민 주권의 원리 그리고 비례의 원칙 등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 통치행위라는 것은 프랑스 판례를 통해서 좀 전에도 설명했죠. 프랑스 국사원에 의해서 처음으로 시도됐죠. 처음으로 성립된 것으로 입법, 행정, 사법도 아닌 제4의 국가작용으로 불리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다시 이제 통치행위에 대해서 판례를 포함해서 한번 살짝 살펴보면 법률적 판단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정치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국가작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좀 전에 문제에서 보시면은 이 비상계엄, 여기 계엄의 선포 이런 것들은 다 통치행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판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 게 1997년 4월 17일 날 96도 3376이라고 해서 판례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 확대는 고도의 정치적 군사적 판단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통치행위에는 속합니다. 통치행위로 인정했습니다. 속하나 계엄 선포 자체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기본적으로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특히 생명권이죠. 이 기본권에 대해서 중대한 침해가 있는 경우는 심사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판례는 그 교재에도 나와 있지만 꼭 그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럼 통치행위에 대해서 다른 문제를 한번 살펴보시면, 자, 통치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일단 틀린 걸 골라내야겠죠. 첫 번째, 정치인 갑의 특별사면. 자, 이 특별이라는 말을 떼면은 사면이 되죠. 사면은 아까 좀 전에도 설명했죠. 통치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부의 거부 처분은 취소 소송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통설의 입장이다. 자, 우리 좀 전에도 계속 이 통치행위를 풀고 있는 이유가 이거죠. 통치행위는 사법부 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아닌 거죠. 자, 두 번째, 대통령의 긴급 재정명령은 통치행위에는 속하나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 좀 전에 판례로 있었죠.
자, 고도의 정치성이기 때문에 이 계엄선포뿐만이 아니라 긴급재정명령도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판례도 분명히 있어요. 그건 교재에 보시면 나옵니다. 이런 경우라도 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는 경우에는 분명히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도 2번은 틀린 얘기죠. 2번은 맞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답이 아니죠. 자, 3번. 통치행위를 인정하는 근거학설로는 사법부 자제설. 그렇죠? 사법부에서 자제한다 그랬죠. 재량행위설. 어떤 행정부의 재량을 인정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 기관 양태설 등이 제시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까 기관 양태설은 행정부의 그 행정 권한에 대해서 그 행정 분리의 방법이죠. 기관을 사법부는 동등하고 행정부는 상하관계에 의해서 그 기관에 의해서 행정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툭하니 튀어나온 기관 양태설은 뭐 지금 이 통치행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여기서 답은 3번인데 아까 설명할 때 잘 들으셨으면 기억하시겠지만 기관 양태설은 행정의 분류를 얘기할 때 나누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행정소송에 있어서 개괄주의 및 국가배상 책임이 제도적 전제입니다. 아까 좀 전 문제에서는 또 긍정설, 부정설에 근거해서 틀린 답이 나왔었죠. 근데 이 개괄주의 설명할 때도 얘기했었죠. 제도적 전제는 맞습니다. 제도적으로 전제가 됩니다. 인정되어야만 통치행위를 논할 실익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개괄주의는 제도적 전제는 맞으나 긍정설이 아닌 부정설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건 말을 한 단어 바꾸기에 따라서 답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뀌죠. 자, 또다시 이제 통치행위 이제 거의 통치행위에 관해서는 통치행위 문제를 계속 많이 풀어드리는 이유가 사실은 통치행위 문제는 거의 그 앞부분에서 한 문제는 거의 꼭 나오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통치행위는 내각 책임제뿐만이 아니라 대통령제 책임 국가에서도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통치행위는 헌법의 기본 이면에 위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통치행위가 논의되기 위한 제도적 전제는 열기주의다. 좀 전에 계속 개괄주의, 열기주의 설명했었죠. 열기주의는 제도적 전제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그냥 간단하게 고를 수 있겠죠. 여기까지 저랑 계속 이걸 봐오신 분이라면. 자, 통치행위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통치행위와 관련돼서 이 판례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이게 거의 그 예전에 이제 그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있었던 사건인 거죠. 자, 서울지법에서 나왔고 선고 그 2003 고합 580 그 판결에 의하면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 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 행위가 통치 행위인지 아니면 그 통치행위 남북 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남북 정상회담 자체는 사실은 대통령의 어떤 고도의 정치성을 가진 통치행위로 인정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대변인이시고 지금 뭐 이제 국회의원이신데 그분이 기업들을 통해서 부당하게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해서 북한에 송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는 똑 떼어내서 그건 통치행위가 아니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통치행위가 있고 통치행위 아닌 게 있습니다. 기본권 침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심각한 위법성이 있어서 통치행위로 인정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통치행위로 인정 안 된 거의 예문으로 많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꼭 기억하셔야 되는 판례입니다. 또 한 가지. 헌재에서 나온 건데 이거 헌재 판결례죠. 신결례. 긴급 재정 명령이 통치행위성을 부정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부산헌마 86입니다. 이것은 뭐 언제적 판례냐면 사실 그 옛날에 군사 정부 시절 그때 했던 어떤 그 긴급 재정 명령이라든가 아니면 계엄 선포에 대해서 후에 이제 그 문민정부라 그러죠. 문민정부 들어오고 난 다음에 판례들이 나온 것들인데 자, 이른바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적 경우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입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죠.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 행해지는
국가 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헌법재판소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긴급재정명령은 법률의 효력을 갖는 것이므로 마땅히 헌법에 기록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해갖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국민의 기본권, 중대한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판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문제를 푸실 때 여러분들이 또 가장 중요한 게 통설이 있고 판례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든지 다 이렇게 나옵니다.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그러면은 행정법 서론 기본적인 행정이라는 이론이 뭐냐라는 것도 하고 행정이라는 이론에서 행정법 안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통치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셨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행정의 분류부터 해서 이제 행정법원, 행정법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수고하셨습니다.